비밀번호 20자리로 하고 아이폰을 쓰시오. 그러면 아이폰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자, 이렇게 훌륭한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진짜 법 얘기 해볼게요. 일단은 이건 진짜 법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제 가장 화제와 논란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이거 간단하게 정리 좀 신 변호사님 해주세요. 일단은 이 사실 그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이제 많이들 보도가 돼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이제 MBC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A의 이동재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한동훈 검사와의 이제 이런 뭐 유착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시에 그 여권 인사의 그런 비리를 좀 이렇게 진술하도록 뭐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1심까지도 이제 재판을 지금 한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었고 이제 오늘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이제 공모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사실 수사를 하다가 이제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추미애 장관도 나오고 뭐 등장인물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옛날에 정진웅 검사의 뭐 그런 독직 폭행 사건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끌어온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은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네. 발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금지법 그래가지고 휴대전화 이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은 처벌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검토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까지 했다. 뭐 여기까지 이게 서사가 2년 동안 정말 길어요. 자,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죠. 많아요. 많죠. 일단은 자, 휴대전화를 그렇죠. 이렇게 못 까보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 기종이 아이폰 기종입니다. 아이폰 기종 결국은 2년 동안 했던 게 또 시간이 끌어졌던 게 이 아이폰 기종을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또 조금 달리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미 제출된 증거물이 아니고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려고 했다가 지금 독직 폭행까지 갔던 예. 그 휴대전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 볼 여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원칙상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고문하거나 뭐 세뇌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다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위치라는 거나 직책 같은 걸 봐야 됩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고 검사라는 거거든요. 검사장. 최고의 어떤 권력 뭐 수사를 하고 있던 지휘 특수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뭐 책임 묻겠다.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다. 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까서 그게 있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열린 상태에서 어쩌면 세모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통화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통화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통화 기록들은 뭐 채널 A 등등에서 뭐 또 이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는 것들도 있어요.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근데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다 이제 확인됐다 그러면 깔끔하게 혐의를 벗는 거고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수사라는 건 사실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고 증거 불충분 무혐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게 또 약간 뭐 논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게 손준성 검사랑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키다. 그런데 이게 안 열려서 좀 안 되고 결국은 있다. 안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현대 과학 기술의 승리죠. 네. 일단. 이거 아이폰 써야 되나요? 역시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얘기를 더 하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뭐냐면 비밀번호가 20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의 경우를 다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거의 현대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검찰 발표 같아요. 게다가 문자만 한 것도 아니고 숫자만 한 것도 아니고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같이 하면은 거의 그래서. 무한대의 조합이 나온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몇 있어요. 조의 이상 몇 AI가 병입니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 예. 고민해볼 것들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수사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금태섭 검사가 한겨레 긁기고 하다가
조서에 도장 찍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글 쓰다가 연재 접고 검사 옷 벗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검사들이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 아닌데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비밀번호 20자리로 하고 아이폰을 쓰시오. 그러면 아이폰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걸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기소 중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내부 지침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현직 검사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근데 기소 중지 뭐 참고인이 정확히 신변이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기소 중지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안 그러면 지금 휴대폰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2년 안에 AI가 막 발달해가지고 이걸 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소 중지 앞으로 그러니까 꼭 한동훈 검사장이 뭐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그러면 검찰은 이런 경우를 반복할 것인가? 그럼 국가는 어떻게 검찰 기관을 신뢰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찰 측에서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얼마나 이걸 풀기 위해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야 검사가 검사들 내부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타 보도를 보면 수사할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유죄가 확실하다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까도 별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뭐 핸드폰 깠더니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맨날 통화한 내용만 있고 별다른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필 왜 김태현이야? 친하거든. 그러니까 친구라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친구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검언 유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럴 때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채널 A 기자들 내부의 그 먼저 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도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은 것 같은 정황은 분명히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볼 가치는 있었던 사건이다. 이스라엘에 보내서 열려고 노력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된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신 변호사님. 아예 이거 자체가 이 검언유착 사건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과 그 제보자 X의 기획이다 이런 입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이제 워낙 그 대선 전에 뜨겁게 달궜던 부분이고 사실 뭐 한동훈 검사장 자체가 뭐 타겟팅이었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측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실 이게 정치화된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 저는 검언 유착이라는 것도 이미 프레이밍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용어들을 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유착이 돼서 뭔가 이제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나가는 이제 디딤돌이 된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공권력에 대해서도 사실 앞에 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공권력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으면 또 그 남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그 자유에 대한 위축과 또 피해로 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이걸 허용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인데 사실 뭐 기자랑도 뭐 저도 뭐 친한 기자들도 있고 다 누구나 이렇게 뭐 관계를 맺다 보면 누구나 다 이게 사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연락한 것만 가지고서도 뭔가를 꿍꿍이를 한 것처럼 모든 의혹을 다 덮어씌우는 식으로 비화가 되면은 사실 이건 사적 자유를 굉장히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적인 철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핸드폰 압수 과정에서도 정진훈 검사가 아까 그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이라 했지만 그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부를 때 정진훈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라 정정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그렇게 같은데 얘기를 했나요? 고의는 예.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그거를 말하다 보니까 예. 정진웅 검사라는 분이 어떤 연유로 참 어떻게 보면 그걸 사람을 이렇게 독직 폭행을 하면서까지 그거를 압수하는 정말로 기초적인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겠습니다만은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 김영애 대원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일반인이 검찰 수사 중에 비밀번호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나요. 하셨는데 옛날에는 맞았어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이러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호사 필요하실 텐데 연락 주십시오. 요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예. 겁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차라리 버리죠.
차라리 휴대전화 버리는 것도 시켰다가 유동규 씨처럼 그렇죠, 뭐 창밖에 그런 버렸는데 등등. 우연찮게 지인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죽고 뭐 이런 거. 그걸 또 변호사가 또 조언을 하면 변호사도 증거인멸 교사 등등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죠. 방어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 좀 조심스럽게 눈빛만 줘요. 그게 위험할 것 같다는 눈빛만 줄 뿐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라고 뭐 조언을 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한동훈 기사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실 책상에 이렇게 놔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놔두고 이게 지금 아무 말씀 안 보도가 하고.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 시켜서 이제 한동훈 건이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맙시다라고 하기는 좀 아직 어렵지 않나 싶어요. 조사받는 입장에서 또 그러고 한동훈 이 검사장 사건은 증거가 지금 딴 증거가 없고 여기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요것만 있죠. 다른 사건 안 그래요. 다른 증거 많은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거든요. 잘못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구형만 더 세게 나오고. 큰일 납니다. 네. 그 일반인 안 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동훈 검사장 어쨌든 어제 무혐의가 났고 그런데 최근에 좀 쭉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누구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대장동 수사 뭐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수사는 왜 안 되고 있냐 이런 불만이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 검경이 바람보다 빨리 풀이 돼서 누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런 맥락으로 보여요.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아마 시작이었습니다. 안 하다가 3년 만에 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선거 직후 결과를 보고 했던 걸로 보이고 이 지금 김혜경 씨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고발 10일 만에 압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압수색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는 또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뭐 영장을 받았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빨리 개시가 됐다라는 거. 더더군다나 정말 사건이 성숙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자들이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소환조차 안 되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제 특히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정권의 바뀜 이거하고 수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또 이제 논란을 과거로 또 돌려서 또 검찰 개혁을 그러면 또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론 저는 항상 늘 여기 와서도 얘기하는 것이 제도 개혁 그리고 인사권으로 인한 검찰 통제 전 그걸 민주적 통제로도 보거든요. 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매 사안을 강론적으로 슬라이스를 내서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각 정파의 유불리에 따른 검찰이 문제가 있다. 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 너무 수사 착수가 빠르다라는 비판과 또 이거 왜 그러냐 이제 저희가 의심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선 때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은 너무 명백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 당장 공소장 쓰라 그래도 자료만 주면 한 2-3시간이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구체화됐고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감사로서 해결한다 그러면은 사실 감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위해서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징계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미 다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이 다 이제 자연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가 없고요. 수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범죄의 혐의, 단서가 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단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위와 책임의 비례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면 저도 비판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맞죠. 수사만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는 요구하면은. 저는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상관이 없이 어느 정파에 속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대선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건희 조사가 너무 느린 거죠. 김건희 조사가 느린 거다. 네. 이제 크게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허위 경력 학력 위조 의혹 이거는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경찰에 상태인데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왜 안 되나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신 그거 분들 많아요. 말고도 사실은 좀 얘기하기 그렇죠. 공흥지구라든지 고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부담은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김혜경 씨 사건은 지져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되게 조심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 수사는 지체되면 또 이제 이거야말로 권력 눈치 보기가 될 개연성이 또 있고 소신 수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예. 속도감이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차라리 당선인 측에서 특검을 수용하는 게 차라리 좀 의혹을 쉽게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검 아니 근데 예. 특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도이치모터스.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관련해 왜냐하면 특검이 신 변호사도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특검을 이재명 상임고문 쪽을 특검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질은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바뀐다 그러면 굳이 특검의 대상은 현 정부 쪽으로 권력자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을 특검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집권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털기 좋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털려고 했는데 나오면 어떻게? 그거는 제가 예상을 못 그런 거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드루킹의 저주 같은 드루킹 같이 건데. 되는 건데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지금 안 믿고 있어요 반대편 진영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특검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말 확실하다면 특검을 해가지고 털면 사실 다 털리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만약 그러니까 한다면. 특검이 보통 두 가지인데요.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권력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예. 이 두 가지 의심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특검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한다면요. 아직 탄생 안 했으니까 탄생한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는 신뢰가 담보가 되겠죠. 아무래도 객관성이 담보되면 수사를 하니까 그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2년 동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은 담보를 하는 것이 저는 공평할 것 같고요. 근데 그 결론을 우리가 못 믿겠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정의로운 검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같은 검사가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총장이 돼서 윤석열 그게 정부의 아니라 목에 칼을 겨누고 아니 정의로운 검사. 탄압을 받아서 그러니까 문재인 탈당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동의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 권력에도 기죽지 말고 수사하라. 저는 그 워딩은 어떤 정부여도 저는 지켜야 될 정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했을 때 그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했던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워딩은 전 존중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했기 때문에 신뢰적 담보는 똑같은 조건이다. 이걸 먼저 밝히겠고요. 그럼 나아가서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무한 예. 책임을 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부터 할 겁니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 하에 있거든요. 그럼 인선하고 지켜보시고 검찰 수뇌부부터 쭉 이제 인사를 할 겁니다. 중간 간부까지. 그러면 그 라인업을 보신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하시고 두 번째 그 검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의로운 검사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믿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시간을 주신 다음에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는 거기서 국민들 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얘기 이어갈게요. 전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준우 변호사님이 반박을 하려고 했죠. 근데 고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씨 수사가 좀 늦었고 예를 들어 무혐의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뭐 중앙지검장이나 누가 막았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식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제 대선 때문에 좀 멈춰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에 부르려고 하니까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건 다 보도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 안 부르고 있으면 그럼 이건 또 지방선거에선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런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몇 달이냐 아까 두세 달 기다려달라고 두세 달 지나면 지방선거가 지나가요. 네. 그럼 그 자체로도 또 정무적인 판단인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검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는 타당한데 근데 약간 여기서
그러면 김혜경, 김건희 좀 동시 속도 조절을 할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물론 지금 수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알지만 어쨌든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정무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늘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나면 지선 오고 지선 지나면 총선 오고 뭐 별의별 선거들이 계속 있어요. 재보궐도 있고 뭐 보궐선거도 계속 많아서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선거를 놓고서 늘 뭐 유불리를 따지고 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검찰은 24시간 계속 개점 휴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검찰은 검찰이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새 라인업을 짜고 수사는 진행을 시키고 미진했을 때는 저는 특검을 해야 되고 또 할 힘도 있다.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 얘기는 대충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언론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언론에 대해서 이제 학계가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조선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그래서 뭐 프레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성향 분석도 하고 막 내용 분석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 연구가 많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뭔지 아세요? 무보도. 아 무보도. 무보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는 이걸 보도 안 해. 이거 뭐 이들면 한겨레는 이걸 보도 안 해. 그럼 그 무보도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무보도를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어려워요. 할 수도 좀 없을 것 예, 같은데. 있긴 있어요. 저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검찰도 똑같아요. 수사를 하는 거 이거는 검찰의 수사의 의도 그런데 수사를 안 해버리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이고 권력기관의 사정기관의 힘인 거잖아요. 살짝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기소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소 편의 중에 불기소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기소권. 예.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뭐 좌우 그런 거 유불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요거를 이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갑자기 이제 조국 전 장관 생각이 나면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 정경심 교수, 네. 조국 교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네. 징역 4년. 그런데 왜 조국은 아직 1심도 지금 안 약간 되고 있어요? 중복된 게 있어요. 그중에 뭐 표창장이라든지 특히 일부 PC에서 나왔던 부분 그 증거 능력이 좀 문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정경심 교수 4년 확정 판결이 될 때 그 당시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그 직전에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이 지금 조국 장관 1심 재판은 증거 능력을 배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또 그 직후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서는 그냥 증거 능력 인정해버리고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 뭐 이런 것도 검찰이 들어가고 기피 그랬어요. 신청을 하고 예. 김미리 판사였나요? 그 당시 판사는 제가 그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정확하게 예,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김일 판사 뭐 안 좋아서 그만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은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 사건이 지금 공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검찰도 아주 유력한 어쩌면 거의 확실한 유력한 증거가 그 PC에서 나왔던 건데 그 PC의 증거를 빼고 판단한다면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 신청하면서 뭐 얘기를 한 거고 또 조국 교수나 그 측에서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다투고 있던 적이 있었고 재판부는 일단은 이미 있던 대법원 판결 내에 따라서 조국 교수 편을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다시 판결이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에 재판부도 좀 애매할 겁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또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은 또 그렇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공전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그 주된 재판은 그겁니다. 조국 교수님하고 정경심 교수 둘이 공범 비슷하게 돼 있던 그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공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법 거래한 판사들 재판이 수년되고 있다. 한 뭐 4, 5년 걸리고 있다. 뭐 아직 이런 하고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제 법관들의 기술이냐 막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맥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조국 교수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문제의 본질은요. 일단은 사법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사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됐다고 저는 일단 진단을 하겠습니다. 요즘 판사들이 사실 극한 직업 같아요. 이게 판단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기 때문에 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 사법의 정치화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 정말 돼선 안 되는 일이지만은 사법부가 정치화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국적인 권위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참 우려스럽고 사실 그 대선 때도 뭐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뭐 권순일 대법관을 뭐 어떻게 했는지 이따 수사로 또 밝혀야 되겠지만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재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 3인 고문 측에서 뭐 재법원에 대해서 뭐 날짜를 뭐 어떻게 알고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여야를 떠나서는 사법부까지 이렇게 정치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저는 신호라고 일단은 보고요. 지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느냐를 좀 봤을 때 판사들이 보면 뭐 유임도 됐다가 휴직했다가 또 기피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사정들로 지금 3년째 공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막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추측이겠습니다만은 좀 사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임기가 한 뭐 2년 내지 3년 정도 되는 것인데 자기 기간 때 계속 그 양 당사자 얘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충분히 심리한다라는 명분으로 판만 벌려놓고 아무도 판결문 안 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자꾸 논평하고 잘했니 못했니 어떤 의도를 밝히고 저의를 밝히고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는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 한번 받으면 예. 사실 인생의 중요한 커리어가 망가지긴 해요. 예. 예를 들어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정보 부당거래 의혹 때문에 낙마했어요. 예. 그게 올해 2월에 2심이 나왔거든요. 예. 5년 돼가는데 무죄죠? 무죄예요. 1심도 무죄고 2심도 무죄예요. 근데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이거 거의 무죄 날 것 같은데 그럼 뭐 헌법재판관도 못 되고 그때는 욕이란 욕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 먹고 예. 인터넷만 먹었나요? 다 먹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전에. 무죄 났고 뭐 이러니까 사실 그럼 뭐 검찰은 뭐 했냐 참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지만 하여튼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예, 예. 싶은데 뭐 임종원 차장 예전 사법농단 관련된 행정 예. 차장을 했던 아직 재판 중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도 뭐 양승태 대법관이든 다들 뭐 보석 나갔다가 뭐 다시 재판 받으러 오고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신인규 변호사 말이 맞아요. 1년 아니면 2년이거든요. 법관은. 예. 저희도 압니다. 저 판사의 눈빛만 보면 안 하고 싶구나. 안 하고 싶구나. 판결 안 하고 싶구나. 눈빛이 뭘 네. 해달라고 변호사가 신청을 다 받아주세요. 아. 그리고 재판은 한 달, 두 달씩 끌어주고 검토하고 또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게 2심 점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변호인 측, 검찰 측, 재판부 다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특히 사법농단 사건은 다 선배들이거든요. 예. 자기가 굳이 그 판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후임배한 그것도 5, 6년이 지나버렸어요. 뭐 내만 끌면 다음 후배들이 하겠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그래서 5년, 6년이 간 거고 조국 사건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판사가 한 명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2월 달에 인사이동을 많이 합니다. 3월, 네. 2, 3월 달에. 그래서 사건을 받았을 때 아마 마음적으로 이 내년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넘어가기 십상인 겁니다. 김건희 저는 그렇게 수사는 봅니다. 달랐을까요? 김건희 수사는 검사가 굳이 내가 이거를 수사를 마무리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는 이럴 거예요. 다. 예.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신청도 받고 하는데 그 검찰 수사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르긴 불렀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저는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르지조차도 않는다는 거는 제가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던 논리와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런 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불렀는데 안 갔다는 이게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안 그러니까 그럼 했으니까. 다시 또 불러야죠. 네, 불러서 해야 불러야죠. 되는 것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법부는 권위로 먹고 삽니다. 사법부는 뭐 월급 그게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연금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저는 권위주의를 깨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해온 거 저는 높이 평가하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근데 권위주의를 깨자고 했던 그 움직임이 가만히 있던 권위까지 끌어내리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법부 내에 있는 자정작용이 안 된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은 예. 또 최근에도 어쨌든 사법부를 매수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로비 정황 시도들이 막 정치권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 하나의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예. 그 하나를 통해서 대다수의 법관들이 다 같이 도매급으로
그 매도가 되는 이러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손상이 되거든요. 예. 이건 모든 국민들을 놓고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왜 조국 전 장관은 언제 1심 재판에 받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자, 조민 씨, 조국 전 장관 딸이죠.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됐는데 요거 김준호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그 학교 본부에서 부산대 본부에서 조민 씨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했고 어쨌든 학칙 위반 이게 원래 그 예비 행정 처분이라고 해서 이미 났던 거여서 사실 시기가 문제였지 이런 결정을 부산대가 하리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대선 끝나고다. 자, 모든 결정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우리 개편도 정치적인데 그래서 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뭐? 네,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제가 또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방송 알기로. 네. 그래서 저도 꼬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조국 그 장관 측에서는 바로 이제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의사 면허까지 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리가 이제 부딪히는 건 여러 가지죠. 집행정지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립대라서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집행정지를 받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 부당하다의 완전한 결론으로 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면 그 순간 바로 그냥 입학 취소로 가겠구나라고 볼 가능성이 크지만 예. 집행정지를 받아주더라도 그건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만약 의사 생활을 못하면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예. 일단은 의사 시험 본 거 자체는 합법적으로 본 거고 정확히 이제 통과를 한 거니까 그건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것도 안 받아주면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는 어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그런 생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은 본안 소송으로 가서 다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것도 뭐 한 3년 걸릴 것 예전에 같은데. 윤석열 총장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국 장관 측, 조민 씨 측 입장은 이런 거죠. 몇 가지 서위가 허위였다 하더라도 당락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요거고요. 핵심적으로 부산대 입장은 옛날에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자체 보고서에서. 요 표창장 중에 몇 개는 그냥 이력에만 적혀 있고 따로 입증 증거도 따로 안 낸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요거 없더라도 영어 점수랑 뭐 면접 점수 이렇게 하면 이게 합격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당시 학칙에 허위임이면 이거를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한 것 같고요. 양쪽 다 뭐 논리는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선례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쪽 연예인들이 예.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 학교의 고등학교 그 능력이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예. 특례로 이제 대학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입학을 추후에 밝혀서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유명하신 분들인데 제가 굳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SM 쪽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 있었는데 나중에 이겼어요 소송에서 이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이겼다고? 몇 년 다녔는데 그리고 학교 측 잘못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정리돼서 복학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경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들어온 거니까 이건 너무하다 취소는. 근데 이제 고졸 학력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 학력이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거였거든요. 아예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부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랫동안 학교를 다닌 상황이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적 판단은 이 시일이 많이 지난 부분이나 여러 정황들이 보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저는 부산대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시기가 또 대선 직후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언제 하면은 또 언제 그렇죠. 시기가 또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재량이에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김준호 변호사 다 설명을 잘했어요. 뭐 취소도 가능하고 뭐 유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론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공적인 판단 그렇게 허위를 썼을 때 뭐든지 간에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혹시나 이게 좀 기울어진 게 아니냐. 학생만 좀 봤을 때 학생 조민이라는 학생
뭐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허위 기재하고 상관없이 입학을 했고 공부를 다 배웠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죠. 한 명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 시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괜찮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소송을 못 제기합니다. 예컨대 떨어진 사람이 나 조민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뭐 아니면 내 기분 나빠서 지금 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산대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 판단을 내렸지만 시기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아쉬움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니 정유라 사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아니 정유라는 실제 승마 실력도 있고 메달도 땄어. 근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조민이시죠. 조민 얘는 지금 허위 경력으로 들어간 건데 정유라가 더 억울한 거야. 이거는 더 가중 처벌해야 돼. 막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 법대로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에는 목수침법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법성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수침법을 저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용이야 뭐 의사 공부됐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수단이나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건 첫 단추 잘못 깼거든요. 그러면 억울해도 이건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래도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이걸 뭐 인민재판식으로 하거나 이거를 뭐 행위와 책임의 비례 원칙을 어긋나게끔 해서 과도하게 하는 거를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럼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고대 들어갔을 때부터 이게 지금 다 시작이 된 건데 고대 들어가고 이제 부산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전원을. 근데 이게 지금 특혜를 받다가 이제 특혜가 범죄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범죄인 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정겸심 씨가 어머니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받았어요.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럼 그 방법을 써서 이제 입학을 했다고 보면 사문서 위조랑 이제 업무 방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사문서 위조는 사회적 법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민 씨와 아무런 지금 이해관계가 없다 그래도 이 사회의 법익이기 때문에 이걸 침해하면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업무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도 업무 방해는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나오는데 업무 방해도 그 부산대학교에 업무를 당연히 방해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교육 영역에서 일어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와서 난동을 부리면 그것도 업무방해거든요. 그건 조금 업무방해지만 같은 이름이더라도 성질이 달라요. 이건 교육이라는 제도의 신뢰성과 여러 가지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범죄까지 가서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대로 저는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조금 이게 부당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로스쿨에서도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 아빠가 검사장이어서 어릴 때부터 검사의 꿈을 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뭐 네. 부정적인 거 원래 학칙에 위반되는 케이스들이 나중에 막 다수 발각이 됐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거 다 입학 취소를 못한다고 다 결론을 교육부에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이제 부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학칙 뭐 그러니까 허위 문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뭔가 정당하다 뭐 다들 그랬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법률가적으로 법원에서 뭐 각종 로스쿨에서도 예를 들어 입학 대학 졸업 요건을 못 갖췄는데 뒤늦게 학교에서 2년 있다 발견해가지고 취소하니까 소송해가지고 뭐 항소심까지는 학생이 이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 뭐랄까 비례성에 따른 형량을 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관마다 좀 케이스마다 좀 달리 보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법적인 면에서는 구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그 정도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걸 정말 짧게 짧게.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이 임용될 때 하자가 있었어요. 경력이 안 돼서. 그렇죠. 이 사람이 한 10년,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무효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도장 찍었던 게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엄밀히 적용될 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네. 이 한 명을 결국은 어떤 법이라는 잣대 뭐 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걸 갖고 한 명을 지금 사냥하는 꼴이 됐어요. 사실은 외고 이제 한영 외고까지 없어질 것 같기도 잘못되면 고대도 없어지고 그게 과연 맞는지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고대는 거기에, 있겠죠. 예. 고대는 있겠죠. 본인 경력에 고려대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을 부산대 의전에서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다. 그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